당신이 항상 괜찮다고 말할 때 정말로 괜찮은 건 아니었을 거예요. 누군가 부탁을 해올 때마다 속으로는 싫다는 말이 올라오는데 입 밖으로는 그래, 할게 라는 말이 먼저 나와버린 경험. 하기 싫은 모임에 끌려가면서도 분위기 깨지 말자 싶어 웃으며 따라간 경험. 나는 이미 지쳐 있는데 상대가 힘들어 보이면 내 힘듦을 꾹꾹 눌러 담고 먼저 다가간 경험. 그러다 혼자가 된 어느 밤, 왜 나는 항상 이러지? 왜 나는 내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하지? 하며 조용히 지쳐가는 경험. 이런 삶이 익숙하신가요? 우리는 그것을 착하다고, 배려심이 깊다고, 성격이 좋다고 부릅니다. 하지만 심리학의 언어로 들여다보면 그것은 종종 자기 자신과의 단절이에요. 자신의 감정, 자신의 욕구, 자신의 에너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오래된 믿음에서 비롯된 패턴이에요. 그리고 그 패턴이 오래될수록 어디서부터 내가 끝나고 상대가 시작되는지 그 경계선이 점점 흐릿해집니다. 오늘은 그 경계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경계, 심리학에서는 바운더리라고도 하죠. 이 경계가 단순히 관계에서 선을 긋는 기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양을 정의하는 것임을, 그리고 그 경계를 회복하는 것이 나를 구하는 일이자 주변 사람들을 진정으로 돕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 천천히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칼 구스타프 융은 심리적 건강을 단순히 증상이 없는 상태로 보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심리적 건강이라고 봤습니다. 자신의 생각, 감정, 욕구, 가치관을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건강한 심리적 경계예요. 경계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방어적인 것, 차가운 것, 이기적인 것을 떠올리세요.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경계를 세우는 것이 관계를 끊으려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차갑고 인정머리 없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나는 따뜻한 사람이고 싶어 하는 마음. 그 마음이 경계를 세우는 것을 막습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이거예요. 경계는 벽이 아니에요. 경계는 나라는 존재의 윤곽선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선. 이 선이 없으면 나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 진정한 만남도 불가능합니다. 경계가 없는 관계는 친밀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두 사람 모두 길을 잃어가는 관계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도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경계선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가 어디인지 알 수 없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어디가 나이고 어디가 상대인지가 명확해야 진정한 관계가 생깁니다. 경계는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에요. 경계는 두 사람이 각자로 존재하면서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조건입니다. 융은 개성화라는 개념을 통해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에 대해 깊이 탐구했어요. 이 개성화는 타인과 완전히 분리되거나 고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으로 온전히 서 있을 때 타인과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를 잃어가면서 타인과 연결되는 것은 진정한 연결이 아니에요. 그것은 융합이고 의존이고 때로는 공생이에요. 진정한 연결은 내가 나로 있으면서 상대가 상대로 있을 때 가능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아 경계라고 부르기도 해요. 나의 감정과 상대의 감정을 구분하는 능력, 나의 생각과 상대의 생각을 구분하는 능력, 나의 책임과 상대의 책임을 구분하는 능력. 이 구분이 흐릿해질 때 우리는 상대의 감정을 내 것처럼 느끼고 상대의 고통을 내가 해결해야 할 것처럼 느끼고 상대가 실망하면 내가 무언가를 잘못한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경계가 흐릿해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경계를 세우려는 노력이 계속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 경계를 배우는 방식은 대부분 가족이라는 환경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부모가 아이의 경계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키웠다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내 감정과 욕구는 중요하다, 나는 싫다고 말할 수 있다를 배웁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렇지 않아요. 부모의 기분에 맞춰야 가정이 평화로웠거나 내 감정을 표현했을 때 과도한 반응이 돌아왔거나 가족의 감정적 필요를 아이가 채워야 했거나 아니면 단순히 착한 아이는 말 잘 듣는 아이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받았거나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것을 학습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상대가 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싫어하는 감정보다 상대를 편하게 해주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됩니다. 어릴 때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이 성인이 되어서도 자동적인 패턴으로 남는 거예요. 상대가 실망할 것 같으면 무조건 맞춰주게 되고, 갈등이 생길 것 같으면 먼저 물러서게 되고, 누군가 힘들어 보이면 내가 어떻게든 도와야 한다는 강박적인 느낌이 드는 것. 이것은 나쁜 성격이 아니에요. 이것은 생존 전략이 굳어진 거예요. 한국에서 이 패턴이 특히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문화는 집단을 중시하고 조화를 소중히 여기는 문화예요. 그 안에서 자신의 필요보다 가족의, 조직의, 관계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져 왔죠. 더구나 여성에게는 이 메시지가 훨씬 더 강하게, 더 오래 전달되어 왔어요. 희생하는 어머니, 인내하는 아내, 순종하는 며느리. 이런 이미지들이 여성으로서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와 겹쳐지면서 자신의 욕구를 드러내거나 경계를 세우는 것이 나쁜 여자,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 희생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선택에서 나온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에서 나온 것인지. 이 두 가지는 겉으로 보이는 행동은 같을 수 있어도 그 내면의 경험은 완전히 달라요. 두려움에서 나온 희생은 결국 어딘가에서 지치고 억울해지고 분노로 쌓이게 됩니다. 경계가 무너진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가장 흔한 형태가 있는데 안 된다는 말을 못하는 것이에요. 부탁을 거절했을 때 상대가 실망할까봐, 관계가 나빠질까봐,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까봐. 이런 두려움이 싫어도 예스라고 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예스가 쌓일수록 내 에너지는 고갈되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은 점점 뒤로 밀려납니다. 두 번째는 타인의 감정을 내 책임으로 느끼는 것이에요. 상대가 슬프면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고, 상대가 화가 나면
내가 그것을 해결해야 하고, 상대가 외로워하면 내가 곁에 있어 줘야 한다는 강박, 상대가 기분이 좋지 않으면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것은 아닐까 하며 자동으로 살피게 되는 것. 이것은 사실 상대를 돌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상대의 감정 조절 능력을 대신 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상대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필요를 마지막으로 미루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의 필요가 채워진 다음에야 비로소 내 차례가 온다는 느낌. 그런데 막상 내 차례가 되면 이미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거나 이제 와서 내 것을 챙기는 게 이기적인 것 같아서 또 포기하게 되는 상황. 이것이 반복되면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오랫동안 원하는 것을 표현하지 않다 보면 정말로 원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거든요. 네 번째는 관계에서 나를 잃는 것이에요. 상대의 취향에 맞추다 보니 내 취향이 사라지고 상대의 생각에 동조하다 보니 내 생각이 흐릿해지고 상대의 필요를 중심으로 살다 보니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가 불분명해지는 것. 오랜 관계 끝에 그것이 끝났을 때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 앞에서 막막해지는 경험.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자기 자신과의 연결이 끊어진 것이에요. 내 감정, 내 욕구, 내 에너지, 내 가치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 융의 언어로 표현하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된 상태예요. 그리고 이 소외가 깊어질수록 삶은 공허해지고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나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살고 있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내면 어딘가가 텅 빈 느낌. 이것이 경계의 붕괴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대가예요. 그렇다면 경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갑자기 모든 것을 거절하거나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경계를 회복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를 다시 알아차리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다시 탐색하고,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자신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특히 지금까지 무시해왔던 작은 불편함들에 누군가의 부탁을 들을 때 속에서 약간 수축하는 느낌, 싫다는 말이 올라오는데 억누르는 그 순간, 모임에 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웃으며 가는 그 감각, 이런 작은 신호들이 사실은 내 경계가 건드려지고 있다는 내면의 목소리예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 목소리를 무시하도록 훈련받아왔어요. 그건 별것 아닌 거야. 참으면 돼. 내가 이런 것도 못하면 되나? 라며 그 신호를 매번 눌러왔죠. 하지만 무시받은 신호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것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터집니다. 무력한 눈물로, 갑작스러운 분노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극도의 무기력으로. 경계 회복의 첫 번째 단계는 그 신호들을 다시 듣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판단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아, 나는 지금 이것이 불편하구나. 아, 나는 지금 이것을 원하지 않는구나. 하고 그저 알아차리는 것. 이것만으로도 이미 중요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그 감정의 메시지를 탐색하는 것이에요. 불편함은
무언가를 알려주는 신호예요. 그 불편함이 뭘 말하려는 걸까라고 물어보는 것. 이 사람과 있을 때 계속 불편한 이유가 뭘까? 이 일을 할 때마다 지치는 이유가 뭘까? 이 부탁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 이 질문들은 내 안의 가치관, 내 한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명확하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 작은 것에서부터 연습하는 것이에요. 경계를 세우는 것은 근육처럼 훈련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큰 경계를 세우려고 하면 너무 두렵고 너무 힘들어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점심 메뉴를 내가 먹고 싶은 것으로 고르는 것.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자리에서 조금 일찍 빠져나오는 것. 무리한 부탁에 잠깐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하는 것. 이런 아주 작은 것들이 쌓여서 경계 세우는 능력이 서서히 회복됩니다.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거절을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거절하면 관계가 나빠질 것 같다는 두려움, 상대가 상처받을 것 같다는 걱정,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 것 같다는 불안. 이런 것들이 거절을 막아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거절은 사실 더 정직한 의사소통이에요. 싫으면서 좋다고 하는 것보다, 하기 싫으면서 한다고 하는 것보다 솔직하게 안 된다고, 지금은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진실하죠. 그리고 진실한 의사소통이 장기적으로는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요. 거절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아니죠요. 거절과 설명을 분리하는 것이에요. 안 된다고 말할 때 반드시 그 이유를 길게 설명하거나 미안함을 여러 번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이번에는 어렵겠어요. 이번에는 힘들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여유가 없어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거절의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야 하고 그것이 납득할 만해야만 거절이 허락된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경계가 무너진 상태의 반영이에요. 내 선택은 설명 없이도 유효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몹시 불편하고 두려울 거예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상대의 반응이 두렵고 혹시 내가 너무 차가운 사람이 된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 불편함은 당연한 거예요. 오랫동안 하지 않아왔던 것을 처음 할 때는 항상 불편합니다. 마치 오래 굳어있던 근육을 처음 풀 때 아프듯이. 하지만 그 불편함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불편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불편함은 위험의 신호가 아니라 변화의 신호예요.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볼게요. 경계를 세우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인 동시에 상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에 대해서요. 이것이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거절하는 것이 어떻게 상대를 돕는 것이 되냐고요. 융의 그림자 개념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워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감정적 필요를 항상 채워주고 다른 사람이 불편할 때마다 해결해주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대신 짊어질 때 우리는 실제로 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빼앗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감정과 대면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킬 기회예요. 생각해보세요. 아이가 넘어졌을 때 항상 부모가 달려와 안아주고 해결해준다면 그 아이는 혼자 일어서는 법을 배울 수 없어요. 그 아이는 넘어질 때마다 누군가가 와줄 것이라는 것을 학습하고
스스로 다시 일어서는 능력을 키울 기회를 잃게 됩니다. 물론 아이가 어릴 때는 그 도움이 필요해요. 하지만 어른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이 패턴이 반복된다면 어떨까요? 누군가의 고통을 항상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는 능력을 기르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처럼 보여도, 그것이 친절처럼 느껴져도 장기적으로는 그 사람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돌봄은 때로 상대가 자신의 고통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기도 해요. 또 해요.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고통을 외면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당신이 스스로 당신의 감정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진정한 존중이고 그 존중이 진정한 돌봄입니다. 내가 항상 해결해줘야 한다는 생각은 사실 상대를 무능하다고,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보는 무의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내 주변에 나 없이는 못 사는 것처럼 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 내가 그 패턴을 만들어 온 것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 생각이 떠올랐다면 이미 중요한 통찰의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의 패턴은 항상 두 사람이 함께 만드는 것이니까요. 과도하게 의존적인 상대가 생겨나는 데는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그 역할을 내가 해온 것은 아닌지. 이것은 자기 비판이 아닙니다. 자기 비판은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내가 잘못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나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 패턴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해보자. 이제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하는 자기 이해입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달라요. 관계에서 경계를 세우기 시작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어요. 그 반응들을 미리 알아두면 거기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어요. 가장 흔한 반응은 상대방의 서운함이에요. 지금까지 항상 맞춰주던 사람이 갑자기 안 된다고 하면 상대는 당연히 당황하고 서운해할 수 있어요. 그 서운함은 내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관계의 패턴이 바뀌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적응 과정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서운함을 보는 순간 다시 무너져요. 내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 내가 너무 한 것 같은 느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할 것 같은 압박. 이것은 예전의 패턴이 보내는 강력한 신호예요. 이때 그 감각을 알아차리면서도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의 서운함이 내 책임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물론 경계를 세우는 방식은 중요합니다. 차갑게, 공격적으로, 갑작스럽게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지만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 나는 당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특정한 것은 지금 내게 어렵다는 것. 이 구분이 중요해요. 상대에 대한 존중을 유지하면서 자신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경계입니다. 경계와 자존감은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존감이 높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을 좋게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심리학적 의미에서 자존감은 나는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다. 나의 감정과 욕구는 중요하다. 나는 나쁜 대우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는 내면의 확신이에요. 이 확신이 있어야 경계를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경계를 세우는 연습이 이 확신을 키워줍니다.
자존감을 단순히 기분 좋은 자기 확신으로 키우려는 시도가 지속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충분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 말은 공허해지거든요. 자존감은 머리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들을 통해 몸으로 배우는 것이에요. 내 감정을 무시하지 않는 것, 내 필요를 존중하는 것, 나를 존중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자존감이 됩니다. 윤근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 평생에 걸친 여정이라고 했어요. 경계를 회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완벽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날은 잘 되다가도, 어떤 날은 다시 예전 패턴으로 돌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해요. 그 순간 자신을 비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오늘은 또 이 패턴이 나왔구나. 이 상황이 특히 어려웠구나. 다음에는 어떻게 다르게 해볼 수 있을까? 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 변화는 직선이 아니에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기도 하고 잘 되다가 무너지기도 하는 과정이에요. 그 비선형적인 과정 자체가 정상이에요. 중요한 것은 방향이지 속도가 아닙니다. 조금씩 조금씩 자기 자신 쪽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해요. 이 여정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가 중요합니다. 자기 자비는 자기 합리화와 달라요. 자기 자비는 나는 지금 힘들고 있구나. 이것이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는 따뜻한 인정이에요. 이 자비 없이 경계 작업을 하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부드러운 코치가 되는 것, 그것이 이 여정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연료예요. 몸의 신뢰도 귀를 기울여야 해요. 경계가 침범될 때 우리 몸은 항상 먼저 반응합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위가 불편해지거나 어깨가 굳어지거나 갑자기 피로해지거나 이런 몸의 신호들이 지금 내 경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알림이에요. 오랫동안 이 신호를 무시하다 보면 결국 몸이 더 강하게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만성 피로, 원인 모를 통증, 면역 약화.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경계 작업은 몸과의 재연결이기도 합니다. 내 몸이 지금 무엇을 느끼는지, 어떤 상황에서 몸이 편안해지고 어떤 상황에서 몸이 수축하는지를 알아차리는 것. 이 감각적 인식이 경계를 세우는데 중요한 나침반이 됩니다. 관계 유형에 따라서 경계를 세우는 것이 특히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와의 관계가 그 대표적인 예예요. 부모님께 안 된다고 말하거나 부모님의 기대에 맞추지 않는 것이 굉장한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부모에 대한 효도와 순종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져 왔으니까요.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불효가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어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과 부모님의 모든 욕구와 기대를 충족시켜야 하는 것은 다릅니다. 성인 자녀로서 자신만의 삶과 선택을 가지는 것은 부모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각자가 각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 관계는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성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건강한 경계는 두 세대 모두를 더 자유롭게 합니다. 배우자나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한다는 것이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건강한 사랑은 두 사람이 각자로 존재하면서 서로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상대의 모든 감정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어른이라는 것을 믿고 존중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경계는 중요해요. 항상 내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하는 관계, 만나고 나면 지쳐있는 관계, 내가 힘들 때는 없다가 상대가 힘들 때만 나타나는 관계. 이런 패턴들을 인식하고 그 관계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보는 것. 그리고 그 관계에서 자신이 어떻게 있고 싶은지를 선택하는 것. 직장에서의 경계도 빼놓을 수 없어요. 업무 시간 외에도 연락을 받아야 한다는 압박, 내 능력과 시간을 초과하는 업무를 거절하지 못하는 것, 동료의 부탁을 항상 들어줘야 한다는 느낌. 이런 것들이 직장에서의 경계가 무너진 형태예요. 직장에서의 경계도 관계에서의 경계와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설정될 때 오히려 더 지속 가능하게 일을 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으로 돌아오면 경계는 나를 보호하는 방어막이 아니에요. 경계는 내가 나로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윤곽선입니다. 이 선이 있어야 나는 진정한 나로 살 수 있고, 진정한 나로 살아야 진정한 관계가 가능해요. 나를 잃어가면서 유지되는 관계는 결국 누구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에요. 비행기에서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 항상 내 산소 마스크를 먼저 착용하고 그 다음에 옆 사람을 도우라고 하잖아요. 내가 산소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으니까요. 내 에너지, 내 정서적 건강, 내 자아가 충만할 때 다른 사람을 더 진실하게, 더 지속 가능하게 도울 수 있어요. 이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깊은 의미에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내가 경계를 세울 때 나는 상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위해 나 자신을 지우지 않아도 될 만큼 당신은 내게 소중하고 나는 당신을 위해 내 진실을 숨기지 않을 만큼 우리 관계를 존중한다고. 그리고 당신도 당신 자신의 감정과 삶에 책임질 수 있는 충분히 강한 사람이라고. 이것이 진정한 어른의 관계예요. 서로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를 약하게 만드는 의존의 관계가 아니라 각자가 자신으로 서 있으면서 자유롭게 연결되는 관계. 윤기 말한 개성화가 이루어진 관계. 각자가 온전히 자기 자신이면서 서로를 만나는 것. 이 여정은 처음에는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경계를 세우기 시작하면 일부 관계가 흔들릴 수 있어요. 내가 항상 맞춰주고 해결해줬던 패턴이 변화하면 그 관계가 균형을 찾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관계는 그 새로운 균형을 찾고 더 건강해질 거예요. 하지만 어떤 관계는 내가 경계를 유지하면 유지될 수 없는 관계였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해요. 그것이 두렵게 느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내가 경계를 잃어버리고 나를 지워가야만 유지될 수 있는 관계라면 그 관계가 과연 진정으로 나를 위한 관계였는가? 라고요. 진정한 관계는 내가 온전히 나로 있을 수 있을 때 꽃 피웁니다. 나를 잃어야만 유지되는 관계가 아니라 내가 나일 수 있는 관계. 그 관계가 진짜 관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어요. 오늘 하루
작은 것 하나만 알아차려 보세요. 내가 싫으면서 좋다고 말하는 순간이 있었는지, 내가 원하지 않으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있었는지, 그 순간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잠깐 멈춰와서, 아, 나는 지금 내 경계가 무너지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합니다. 그 작은 알아차림이 변화의 씨앗이 되니까요. 경계는 사랑을 막는 벽이 아니에요. 경계는 당신이 당신으로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온전히 당신으로 존재할 때 비로소 진정한 연결이, 진정한 사랑이, 진정한 삶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경계가 무엇인지 천천히, 조용히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 안에 이미 그 답이 있어요. 나를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시작입니다.